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또 휴일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주제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 쇼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대통령 선거, 큰 돈 벌 기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게 있죠. 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시장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과연 진짜로 금리 인하할 때 주식시장이 좋았을까요? 이 문제도 짚어보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잘 극복하고 또 여기서 좋은 수익을 낼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항상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좋은 도구입니다. 저는 현재 이토마토에서 전문가 방송 유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이토마토의 전화번호가 있죠. 0221283355로 저하고 한번 매매를 해보셔야겠다는 분들은 소정의 비용이 들지만 지금 할인 이벤트 중이니까요. 평일날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직원들이 상담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부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전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죠. 비농업부문 일자리 숫자가 생각보다 크게 좀 그 신규 숫자가 줄어들면서 미국의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표도 CPI가 낮게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뭐 거의 유력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요. 12월 달, 그러니까 12월에 열릴 FOMC 회의에 대한 금리 전망표입니다. CME 워치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맨 왼쪽이 4.0에서 4.425 그러니까 400 베이스 BPS 425 BPS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425 BPS부터 이제 450 BPS 금리가 4.25에서 4.5%죠. 정책 금리가. 근데 이제 이걸 낮아지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12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현재 구간에서 0.5%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확률을 37.7%. 그 다음에 0.75%까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현재 50% 이상으로 예상치가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발표됐던 제조업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9월달 금리 인하가 이게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물론 근데 그거야 또 이제 향후에 나오는 물가 지표 왜냐면 9월달이니까 또 9월달에 9월에 발표 예정인 8월달 물가 지표나 이런 부분을 또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게 최근에 미국 증시를 강세로 이끌었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도 강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되게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우리가 좀 사례를 제가 좀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뭐냐면은 미국 연방금리,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하고 S&P 500 지수하고 연계성을 갖다가 분석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구간을 이제 표로 만들었고요. 주황색 구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되겠고 이 초록 파란색 구간, 요게 이제 S&P 500 지수가 됩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내용하고 현실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금리 인상은 악재다라는 얘기가 많고 금리 인하는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하다 보니까 저리에 싼 비용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주식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 이 뭐 쉽게 하면 이 논리죠. 자, 2000년대 이후에 옛날에 이전에 이제 2000년대 이전에는 이런 부분이 좀 통용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 금리를 미국이 낮췄던 시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IT 버블 붕괴 구간이었던 2000년 초입에 이때 당시에 미국이 상당히 빠르고 급격하게 빠른 템포로 금리를 한번 인한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야기된 미국의 금융위기 때 당시에 미국이 또 빠른 속도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췄던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 본다면 마지막 구간이 언제였냐면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2020년도까지 해서 당시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금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인하했던 2000년대 이후에는 이 세 번이 가장 대표적인 금리 인하기입니다. 자, 여기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보시자고요.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올리다가 이 당시에도 동결한 다음부터 인하한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추가로 더 올랐죠. 문제는 자, 보시다시피 금리를 인하하니까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죠. 자, 그다음에 미국 금융위기는 뭐 더 큰 사태였죠.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태였으니까 그 당시에도 주식시장이 움직이다가 결국은 금리를 인하할 상황이 돼 버리니까 주식시장이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이죠.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진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구간이 그러니까 이 S&P 500 지수가 최고 심할 때 미국의 금융위기 때는 고점 대비해서 약 30%가 넘는 조정을 보였고요. IT 버블 때도 그 이상으로 큰 조정이 나타났던 상황이고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금리 인하기에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미국 S&P 500 지수는 약 한 25%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보통 지수가 25%를 조정을 받게 되면 개별 종목은 심하게는 40에서 50%까지도 하락하는 경우가 나오죠. 물론 우리나라 뭐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는 그보다는 좀 낮긴 합니다만 일부 대형주들도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올 초에 미국이 0.5% 뭐 빅스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때도 금리를 낮추니까 시장이 여지없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이게 재밌는 현상이죠. 자,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게 왜 증시에 조정이 오느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금리를 인하할 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를 반영하는 게 금리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언제 오르기 시작하는지 잘 볼까요? 다시. 자, 금리를 내리다가 이제 동결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시장은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정도로 경기가 이제는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걸 갖다 주식시장이 선 반영을 하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금리 내리다가 동결하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맞죠? 자, 여기 IT 버블 당시에도 금리를 낮추다가 동결하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올라가죠. 그때는 이제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진 거죠. 이미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금리를 낮추지 않아도 될 만큼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를 주식시장이 먼저 인지를 하고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금리를 내리고 있는 중에는 자, 만약에 아까 제가 그래서 앞에 먼저 표를 보여드렸죠. 9월, 10월, 12월에 만약에 금리를 3차례 연속 내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기간 중에 과연 주식시장이 좋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연말까지 제가 볼 때는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도 이제 뭐냐면 방송을 통해서 뭐 유튜브는 제가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토마토 방송을 통해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 다음에 EU나 한국은 금리를 내리는 게 유리하다. 그 베이스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는 가운데 EU나 한국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미국이 3개월 연속, 그러니까 3번 연속 금리를 내린다?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좀 조종답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지금 현재 피크아웃입니다. 고점을 통과는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고점 통과한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까지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그 방향까지 제시해 드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자, 9월 FOMC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어나운스멘트를 하죠. 거기서 다음번에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 낮다, 아니면 뭐 지켜보겠다 이런 멘트가 나오죠. 거기서 만약에 다음번에도 금리를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식의 멘트가 나온다면 또 점도표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되면 주시장은 또 위축을 받을 겁니다. 자, 10월 달 됐어요. 10월 달에도 또 이제 뭐냐면 금리를 그래서 인하했어요. 근데 12월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점도표가 또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그럼 약 한 3개월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경제 위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세계 2000년대 이후의 세계의 구간은 경제 어떻게 본다면 좀 위기적 국면이었죠. 미국의 금융위기도 그랬죠. IT 버블 당시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막 주가가 막 날아가다가 만약 그 종목들이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도 같이 동반 침체를 보였었던 사태, 코로나 팬데믹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태였죠. 물론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렇게 급격하고 과격한 조정까지를 염두에 두진 않지만 어쨌든 증시가 좀 침체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고점부터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 폭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망을. 다만 이제 뭐냐면 부진한 증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면서도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특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은 확률 게임이에요. 어떻게 본다면요. 자, 지수가 좋으면 상승하는 종목 숫자가 하락하는 종목 숫자보다 월등히 많죠. 반대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락하는 종목의 숫자가 상승하는 종목 숫자보다 월등히 많죠. 맞죠? 그러니까 확률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만약에 5월, 6월, 7월 달에 수익을 많이 냈었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좋은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잘 안 나고 자꾸 손실이 나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정체를 보이죠. 올라가는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누워 있죠. 지금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웨이브를 그리는데 우리는 올라갔다가 옆으로 기고 또 내려갔다 조금 올라가서 옆으로 기고 정책 방향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현재는요. 자, 이런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럼 이 구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에 대한 또 제가 답을 명쾌하게 또 드려야 되겠죠. 거기서 저는 이제 뭐냐면 이 정책 수혜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아까 앞에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저는 이 대통령 선거, 물론 이번에는 이제 3년 만에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법으로 본다면 5년 만이죠.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대통령 선거가 과연 어떤 주식시장에 작용을 하는지를 여러분한테 지금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9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 사항과 산업 육성책을 발표합니다. 그 당시에가 그 유명한 이제 IT 벤처 붐이 일었던 시절이죠. 그때 뭐 다음하고 네이버가 이제 시장에도 등장했었고 그 전에도 뭐 새로운 기술, 로커스 등등 뭐 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스닥이 1년 동안 취임 후 이 정책 발표 1년 동안 무려 지수만 80%가 올랐고요. 아까 이런 얘기 드렸던 인터넷 관련주들 등 정책 수혜주들의 지수 상승률이 약 150%가 올랐습니다. 엄청났죠. 자, 노무현 대통령 때 조금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코스닥이 1년 동안 지수가 25%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컨텐츠하고 BT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한 육성책이 나왔을 때 해당 업종들이 약 70%가 지수가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어떤 거는 뭐 2배, 3배, 4배도 간 것도 있었겠죠.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 1년 동안 55%, 그다음에 그때는 녹색 성장하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 관련주들이 무려 90%가 업종 지수, 섹터 지수가 올라갔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조금 부족하긴 했었습니다만 관련 섹터 쪽은 8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갖다 제공해주고 그때도 역시 바이오하고 IoT 산업 이쪽이 이제 핵심적인 산업 육성 공약사항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바이오 헬스 그다음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탈원전 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비 증대 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에너지 정책의 캐치프레이즈였죠. 그 다음에 관련주들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OCI 홀딩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약 6개월 동안 2배 이상 올라가는 아주 좋은 주가 움직임이 나왔었죠.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스마트 공장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화려했었고요. 당시에 바이오헬스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셀트리온의 주가는 글쎄요 저점 대비해 가지고서 그때 당시 3만 원 정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었으니까 그리고 30만 원까지 갔죠. 10배 갔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 조금 약했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쪽 반도체하고 방산 쪽 특히 방산 쪽이 이제 움직임이 좋았던 거죠.
45%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좀 공통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제가 뭐 정치 색깔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팩트 그대로 본다면은 좀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이 정책 수혜에 대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또 좀 화려했죠. 지금 보시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 때 150%, 문재인 대통령 때 120%.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지난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책 정책을 이제 국정 과제를 발표를 했죠. 여기에 이제 산업 정책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123대 국정 과제 중에서 이제 경제 부분만 제가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중요한 부분을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네모 빨갛게 뭐냐면 도드라지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제일 좀 강조하는 게 역시 AI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당시에 관련된 뭡니까 이 경제 정책과 산업 육성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 항목의 숫자가 좀 더 많아졌어요. 한 9개 정도가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세분화, 좀 디테일하게 좀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제일 많은 항목 중에 하나가 AI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다음에 금융혁신에 대한 부분도 이제 깔려 있고요. 지금 이 화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교통 관련된 그 부분에서 이 북극 항로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나라가 지금 북극 항로가 좀 뒤쳐져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진행하고 있고 중국도 진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아예 북극 항로에 대한 관리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면서 자기들한테 돈을 내면 항로 갈 때 세빙선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안내를 도와준다든지 하는 그런 산업까지 또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북극 항로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북극 항로는 아직은 전면적으로 항로로서의 움직임이 아니죠.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수온이 상승하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고 그러다 보니까 얼음층이 얇아지게 되고 글로 배가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북극 항로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이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뭐냐면 많은 정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을 이렇게 좀 네모를 쳐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에 대한 구축. 요게 제가 보면은 이미 얘기했다시피 LG CNS가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에 어떤 단초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유력한 수혜주거든요. 그다음에 세계 1위의 AI 정부,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서 이 AI 발주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따지면 또 생각나는 종목들이 또 몇 개 또 뭐 제 머릿속에 벌써 팍팍팍 떠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의료 부분 쪽에서도 AI를 하는데 여기서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의료 AI예요. 신약 AI도 있거든요. 근데 신약 AI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료 쪽의 AI라고 하면 또 몇몇 종목들이 머릿속에 아마 여러분들도 떠오르고 제 머릿속에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 현재 매스컴에도 나오죠. 이번 정책에서 원전이 빠진 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물론 현 정부가 원전을 이전 문재인 정부처럼 완전히 탈원전에 대한 멘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동반 성장하겠다라고 이미 말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정책사항에는 원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육성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을 크게 넣어가지고 그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중요한 멘트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기조 자체의 틀은 문재인 정부 쪽하고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뭐냐면 이게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약간 보수 쪽의 정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재생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을 깎고 삭감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도 또 비슷해요. 이게 좀 보수 쪽 정권이 집권하면은 에너지 대책에 있어가지고 원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진보 쪽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은 희한하게
이 재생, 신재생 에너지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이러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에 좀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다가는 이제 금융 쪽 부분에 대한 금융 혁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이건 말씀드렸죠. 산업은행이 50조 원을 넣고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 50조 원을 넣어서 총 100조 원을 AI 쪽하고부터 시작해서 또 물론 그 외에도 R&D 뭐 이런 데 투자를 하겠다. 제가 이걸 얘기 드렸죠. 공가 산업은행에 돈 50조 원은 상관이 없는데 민간 부분에 50조 원은 들어갈 분야가 거의 한정된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외에는 별로 돈이 들어가기 어렵다. 왜 이건 돈 까먹으면 민간 부분은 돈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수혜 종목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저도 역시 또 궁금해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스테이블 코인이죠. 지금 현재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입장 차이 한국은행하고 금융위원회와 정부와 당하고의 입장 차이가 있다. 어디까지를 경계를 할 것이냐. 여기는 은행만 하라고 하고 여기는 누구나 50억 원의 설립자본금의 자격요건이 있으면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심의를 받고 통과되는 업체들이 발행자가 된다. 이렇게 서로 이제 팽팽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조만간에 결론이 날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신임 금융 위원장이 이번에 뭐 이름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죠. 이어헌 씨라는 분이 취임을 했는데 대통령이 꽂았으니까 대통령 말을 듣겠죠. 어쨌든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서 정책 과제 중에서 주식 시장하고 연결될 수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미 이 토마토 월요일마다 12시 반에 하는 프로그램에서 6월 9일날 방송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요구에서 조금 보강된 게 있어요. 북극 항로. 요건 좀 보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빠른 정책 추진이 예상되고 빠르게 주가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때 상법 개정을 통한 지주사 개편 6월 9일 날이니까 그때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주사들 막 날아다녔죠. 그래서 그 당시 얘기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 왜 30조 원 그때 푼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의 내수 활성화에 대한 그 관련주들이 또 주가가 움직였었죠. 금융자본시장 선진화 그래서 5,000포인트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증권주가 날라갔죠. 보험주도 움직였고 은행주도 움직였고 그죠? 요거는 법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방 끝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대규모 자본 투입이 들어가는 장기 프로젝트 섹터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정부가 돈을 넣고 또 관련 세부적 지침과 육성책을 내주고 그다음에 규제를 풀어주고 또 중간에 모니터링하고 보완 대책이 나오고 하면서 이 임기 중에 계속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빨갛게 표시된 게 특히나 왜냐면 반도체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성은 이제 실적 좋아지면 주가 올라가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실적이 좋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다르죠. 이제 막 시작되는 어떻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스타트되고 있는 쪽의 섹터가 되겠고 신재생 에너지는 그동안 이전 정부에서는 원전에 밀려 있었죠. 그렇죠? 원전에 밀려 있었고 또 중국에 치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 전력망은 지금 이까지도 주가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파트죠. 뭐 LS 일렉트로닉 그다음에 전선주들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았죠.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이게 지금 현재 기대감 때문에 6월 달에 한번 바바박 하고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뭐냐면 발행자의 어떤 권한 문제 등에서 정책적인 이슈가 아직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좀 정체를 보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북극 항로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까지 해가지고서 그 현대 글로비스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끼는 게 북극 항로란 얘기가 나오죠. 왜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거리가 굉장히 단축이 되고 비용이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게 좀 있어요. 그건 제가 종목을 얘기할 때 왜 북극 항로가 아직은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이게 좀 양이 방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드리고 내일 올려드리는 영상에서 이제 섹터별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섹터 내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제가 나쁜 놈이죠. 그럼 알아서 하라는 것뿐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내일 방송 제가 이제 2시마다 이제 매일 방송을 업로드를 시킬 겁니다. 저희 그 채널 그 대문에 그렇게 제가 이제 공지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제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라는 거죠. 자, 그럼 9월 달부터 12월 달에 조정받을 때 얘들도 조정받냐?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조정을 받아도 얕게 받고요. 시장이 회복되면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이후에 OCI 홀딩스나 그 당시에 LS 산전, 지금은 LS 일렉트로닉이죠. 그런 종목이 그렇게 움직였었거든요. 정책 수혜주가 시장보다 굉장히 강하고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줍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돈 버는 이벤트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계속 투자를 하실 거라면 이런 부분은 머릿속에 꼭 입력을 시켜놔야 될 겁니다. 이건 뭐 경험자,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지간한 분들보다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여기서 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 경험치적인 데이터를 믿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문제죠. 자,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내일 2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나기 전에 항상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를 더 힘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힘을 내서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현재 이토마토에서 유료 전문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02-2128-3355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릴 테니까요. 평일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휴일 편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2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